서울의 늦가을은 유난히 싸늘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예감한 듯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의 좁고 어두운 골목 사이로 한 청년이 휘발유가 담긴 빨간색 플라스틱 통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다. 22살의 전태일이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얼굴로 매서운 바람 속에 자신의 결심을 밀어넣고 있었다. 그가 디디는 발걸음은 이미 생의 마지막을 향해 묵직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와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했다. 삶은 거칠었고 노동은 잔혹했다. 하루 14시간, 많게는 16시간 이상을 허리 굽히고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약 없는 임금과 1,000원도 안 되는 품삯이었다. 그의 주위에는 15살도 채 되지 않은 여공들이 쓰러지기 일쑤였고 작업장은 통풍도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었다. 기계는 멈추지 않았고 사람은 기계에 복속되어야 했다. 전태일은 처음에는 그저 견뎠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을 뛰어다니며 일감을 얻었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동생들의 학비를 보탰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있었다. 한 친구가 먼지로 가득한 작업장에서 폐병에 걸려 나가떨어졌고 또 다른 동료는 과로로 손가락 관절을 잃었다. 법은 존재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먼지 낀 법전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질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아무도 이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가? 그는 책을 읽었고 법을 공부했다.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던 그였지만 철학서와 사회과학 서적, 노동법을 독학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침묵이야말로 억압의 가장 큰 동조라는 것을. 그렇게 그는 바보회를 만들었다. 뜻을 함께한 동료 몇 명과 함께 여공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부당한 대우를 기록하며 스스로의 처지를 인식하도록 돕는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해고와 협박, 고립 속에서 그는 점점 외로워졌다. 가족들도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친구들조차 그가 너무 앞서간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하루 정신이 피폐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강하게 확신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태일은 그 현실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어설픈 말솜씨와 불안정한 글씨로 근로기준법을 베껴 쓰고 외웠다. 그 법이 진짜라면 자신과 동료들이 이처럼 부당하게 다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냉소와 무시, 그리고 더 가혹한 노동이었다. 이 나라에서 법은 종이 위에만 존재했고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 계층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가 고용주에게 불합리함을 제기하자 곧바로 해고되었고 동료들은 겁을 먹었다. 바보회는 해산되었고 그는 점점 고립되었다. 집에서는 걱정과 반대가 이어졌고 어머니조차 그의 앞날을 두고 눈물 지었다. 그러나 전태일의 내면에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쓰러지는 여공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스스로를 향해 다짐했다. 누군가는 이 끔찍한 구조에 아니오를 외쳐야 한다고. 그는 휘발유를 준비했고 그날을 택했다. 11월 13일 평화시장 앞. 그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화염에 휩싸였다. 갑작스러운 불길 속에 군중이 술렁였고 경찰이 출동했다. 그는 14시간 후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의 시신은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품에 안겨 싸늘하게 식어갔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정신을 놓지 않았고 다른 사람은 제발 이런 고통을 겪지 말게 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은 한 권의 수첩에 담겨 있었다. 단정하지 않은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의, 그리고 절박한 외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읽고 우리는 기절했다고 썼다. 그만큼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절망적이었다. 그는 여공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며 여러분은 사람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밥을 드세요 라고 적어 놓았고
동료 재단생에는 조금만 더 살아서 함께 투쟁하자는 말을 남겼다. 그의 죽음은 언론의 외면 속에 조용히 묻히려 했지만 진실은 멈추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공장주들을 보호했고 노동자의 분신을 불순분자 행위로 왜곡하려 했으나 그 열사는 이미 많은 이들의 심장에 불을 붙여놓은 뒤였다. 그의 죽음은 서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가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깨어났다. 그 이름은 곧 투쟁의 상징이 되었고 전태일 열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불씨로 자리 잡았다. 이듬해부터 노동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그가 남긴 수첩은 전국의 대학가와 노동계에 회람되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그리고 그의 유서 속 그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가슴속에 새겨졌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평화시장의 여공 중 한 명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그 오빠는 우리를 진짜 사람이라고 불러준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 오빠가 죽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평생을 아들의 뜻을 잇는 데 바쳤다. 노동자 집회에 참여하며 전태일의 어머니로 불렸고 투쟁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발언하며 노동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을 상기시켰다. 그의 죽음 이후 1971년 정부는 일부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느리게 그리고 어렵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노동운동의 출발점이 되었고 한국 현대사의 궤도에 불꽃을 새긴 이정표가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매년 11월 13일이면 그의 마지막 장소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동상 앞에 헌화를 하고 그의 수첩을 다시 읽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기억한다. 서울 평화시장 옆 골목길 한 모퉁이에는 전태일 거리라는 이름이 붙었고 노동의 존엄을 되묻는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더 이상 거리에 없지만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다. 평화시장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갔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지만 누군가의 청춘이 불꽃으로 타오른 그 자리에서 역사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